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물가 감축 법안이 2차 전지와 자동차에 주는 영향을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물가는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물가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방문한 파트너께서는 이 법안의 통과 과정과 이후 시장 전망까지 오늘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마라톤 논의를 거쳐서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기권표라도 있었다면 굳이 카멀라 해리스의 표가 필요 없었겠지만 50대 50이었기 때문에 부통령이면서 상원위원장인 해리스의 표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12일에 하원 표결을 거치고 나면 대통령 서명 이후 법은 확정됩니다. 이 반도체 지원 법안이 주로 반도체에 영향을 준다면 이번 인플레 감축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기차와 2차 전지 전체 밸류체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집행되는 분야가 기후변화 대응인데요. 모두 3,693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길고 험난하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21세기를 정의하는 입법 업적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면서 지친 여정을 회고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21세기를 정의하는 업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이 법안의 전신은 4조 달러에 달했던 빌드 백 베터, 즉 BBB 법안이었습니다. 조 맨친 의원이 하도 물가 상승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우기는 바람에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물가를 감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그래야 도장을 찍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정과 관련된 법안은요, 국민들로부터 이 걷어들인 세금을 써야 되는 행위죠. 그래서 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원 의원의 60%가 찬성해야만 재정과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51표만 가지고 통과됐을까요? 예산 조정권 때문입니다. 좀 생소한 개념이죠. 사실 작년에 무척 많이 설명드렸었던 개념인데요. 인간은 좀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간혹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다수결이라고 하는 민주적 도구에만 의존시킬 경우 매우 중요도가 높은 달러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수의 의견일지라도 그게 달러의 권력을 위협할 경우 통제가 가능하도록 여기저기에 비밀스러운 도구들을 숨겨두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산 조정권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얼마 전까지 미국과 중국은 공생 관계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공생의 원칙을 중국이 먼저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이 해왔던 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절대 권력에 도전하려 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부채 덫을 놓고 위안화의 세상을 만들고 또 1대1로까지 거의 미국이 했던 행동을 빼다 박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면 웃어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2부의 사과인 지식재산권까지 탐하게 됐는데요. 탈취한 지식재산권을 이용해서 반도체 굴기를 세우고 SMIC라든지 창신메모리, 양찌메모리 이런 회사들에게 국가적 차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건 열심히 살아온 주변 국가를 죽일 수도 있는 위중한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요,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최첨단 소재를 도둑질한 기술로 만들었으면 우리나라나 대만은 그냥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부는 모두 중국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 세상을 지탱해왔던 그동안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무역전쟁을 시작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시장을 압도적으로 키우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마침 그때 바이러스가 터지게 됩니다. 이걸 빌미로 돈을 마구잡이로 뿌렸죠. 물론 미국에는 이전부터 일시적 실업자에게 이 가계소득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연말에는 기존의 실업급여에 주당 $300를 더 얹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죠. 그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받던 실업수당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받던 급여 수준을 넘어서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기존의 정상적인 실업수당 이외에 추가로 뿌려진 돈은 대략 $9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었어요. 바로 이듬해 2021년 1월 5일에는 또 하나의 엽기적인 법안이 통과되는데요. 당시 연간 소득 $7만 5천,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연간 $15만 이하의 국민들에게 1인당 현금 $1,400씩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새롭게 찍어서 뿌린 돈이 무려 $1조 9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구제한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법안이 통과된 시점이 2020년 연말 그리고 2021년 연초였습니다. 주가는 거의 역사적 최고점 근처에 있었을 때였죠. 오로지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을 구제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엄청난 유동성 공급을 다 결정했다는 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제금융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받던 정상적인 노동을 통해서 받던 급여보다도 더 많은 돈을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중국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경제 규모로 팽창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의 무차별 살포가 필요했을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법안은 반드시 단 한 명의 기권표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국무장관인 블링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이 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법안 역시 단 하나의 기권표 없이 50대 51로 통과되었다는 점이죠. 물론 처음 계획은 돈만 뿌릴 생각은 아니었어요. 대개 국가 재정 중에서 국민들에게 그냥 거저로 주는 돈은 영구적 GDP 창출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장 규모의 적정 수준 이상의 잉여 유동성이 투입되면서 치명적인 인플레만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인플레를 막아야 돼요. 그 막기 위해서는 그 돈들의 활동 무대를 동시에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향후 8년에 걸쳐서 진행될 $4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같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당연히 공화당은 반대했었죠. 하지만 어느 정당의 당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운명과 기축통화의 안위가 결려 있었기 때문에 이 BBB 법안은 무조건 통과되어야만 했었어요. 공화당의 반대를 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산 조정권이다라고 하는 법 위에 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자베스 맥도너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상원 의사관은 대법관들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직입니다. 임기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면 아무래도 검증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도 여러 가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대인들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뽑고 나면 그냥 영원히 가자, 그런 취지죠. 상원 의사관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산 조정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60%가 찬성해야만 예산 결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상원의 예산위원장이 조정권을 발동하면 과반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의 회기에 달랑 2차례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2차례 모두 써먹은 뒤였죠. 그래서 더는 예산 조정권을 발동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2021년 4월 5일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더 뜨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미 상원 의사관이 예산 조정권을 연중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은 공화당의 동의 없어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참 재밌죠? 딱 한 명의 상원 의사관이 미 상원의 10개 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규모만 무려 $4조 달러에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되었었어요. 만약 $4조 규모의 BBB 법안이 그날 즉시 통과됐더라면 물가는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고 통제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쯤 우리 증시는 4,000포인트를 넘어서 5,000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조만친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일단 3조 달러까지 낮추게 됩니다. 그거라도 그날 즉시 통과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마저도 도장 찍는 날 전화를 꺼버리고 잠적하는 바람에 이 무르익은 줄 알았던 BBB 법안은 통째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미 시장에는 3조 달러 이상의 과도한 돈들이 투입된 상황에서 말이죠. 자, 이때부터 세상은 이 남아도는 돈들로 인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죠. 연준은 물가를 낮추기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했는데요. 정말 전무후무한 편법마저 동원하게 됩니다. 연준은요, 결코 민간과 거래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원칙마저도 위반해가면서 역RP기구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민간 자금인 MMF를 1조 달러나 흡출해내면서 급하게 시장에 뿌려있는 잉여 유동성을 조절하려 했습니다. 오죽이나 급했으면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편법까지 동원했겠습니까만 역부족이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유동성이 투여된 상황이라서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아둘 수 없었죠. 보통 나를 제외한 모두가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혹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조맨친 의원을 설득해봤지만 마치 사오정처럼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대화를 단절해버리면서 1년여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물가는 치솟았고 주가는 급락했죠. 하지만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약 석 달 후에는 공화당이 하원을 석권하게 될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어떤 재정 지출 법안도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게 되죠. 결국 조맨친 의원이 반대하지 않는 것, 그거 반대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물어서 그 범위 안에서만 법안을 찢어서 통과시키기로 했던 겁니다. 그중 하나가 반도체 지원법이고 또 다른 하나가 물가 감축 법안이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 혹은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구 위에 전쟁이 끊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또 몇 해 전에 유가가 140달러까지 오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물가를 급등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물가 상승은 화폐적 현상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세상 일 어찌 될지 모르는 게 다반사인데 어떻게 일을 그렇게 거꾸로 했을까? 돈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법안부터 통과시켜놓고 돈을 뿌렸으면 지금과 같은 이 물가 상승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겁니다. 때 맞춰서 바이러스가 왔으니 그 핑계로 돈을 마구 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인프라 투자 법안 먼저 통과시키고 바이러스가 사라지면요. 그 다음에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을 무슨 명목으로 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시에 진행하려 했던 것이죠. 물론 공화당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죠. 특히 15% 법인세 부과가 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미국 수출업체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라는 주장과 함께 말이죠. 심지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경제학자들도 한 200여 명이 인플레 감축 법안이 오히려 극심한 인플레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면서 반대 서명 운동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공화당이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에요. 눈이 왼쪽에 붙은 광어나 오른쪽에 붙은 도다리는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 어느 한쪽만 늘 정답을 말한다면 다른 하나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두 개의 정당이 몇백 년 동안 모두 존재한다는 것은 절반은 공화당이 늘 맞았고 절반은 민주당이 맞았기 때문이었죠. 지금의 제 생각도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맞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플레 감축 법안은 이미 뿌려진 유동성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한 법안입니다. 당초 계획됐던 4조 달러에 크게 미달되지만 그나마 1조 달러 규모라도 서둘러 통과시켜야만 이 살인적인 물가를 그나마 낮출 수가 있어요. 특히 이번에 새롭게 투자되는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죠. 이 세상에 없던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일을 하고 새로운 GDP를 계속 창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 감축 법안 중에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째, 제조업체당 보조금 지급 한도가 삭제됐습니다. 이 조항은 테슬라와 같은 메가셀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20만 대가 한도였죠. 그때까지는 보조금을 주고 그 이상 판매분부터는 단가를 낮춰서 판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는 전기차에 대한 선택을 좀 더 앞당길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전기차와 전체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힘을 주는 조항입니다. 최근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되죠. 둘째, 우려 외국 집단에서 2023년 이후에 생산되거나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4년도 이후부터는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원재료도 반드시 미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려 외국 집단이라면 누가 봐도 중국을 의미하죠. 세 번째, 구매자당 보조금 한도는 7,500달러가 유지되지만 배터리 부품과 원재료 규정에 따라 3,750달러까지도 낮춰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 한도가 절반까지 축소될 수 있단 말인데요. 그건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고 있죠. 네 번째, 각 규정에 맞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돼야만 합니다. 미국과 그 우방들에서 가공된 건 괜찮다는 거죠. 혹은 북미에서 재활용되는 배터리 부품과 원재료의 최소 비율을 지켜야만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는 부품은 40%, 원재료는 50%가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어야만 하죠. 2023년 이후부터는 부품의 경우 매년 10%포인트씩, 그리고 원재료는 2년에 10%포인트씩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결국 미국에서 만들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조금은 50에서 100%까지 이렇게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고 친환경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4,000달러가 지급됩니다. 여섯째, 상용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보조금도 추가되었어요. 조금 속상하죠. GM, 포드, 테슬라 이런 미국 업체들은 당장 혜택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현대차, 기아는 지금이라도 당장 현지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격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와 같은 전기차는 전량 한국에서 조립하는데요. 완제품으로 수출되는 경우 보조금은 최대 50%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제작되는 전기차 대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현대차는 오는 11월부터 GV70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만 이 상위 트림 일부만 한정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요. 기아는 아예 올해 안에는 전기차를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마도 조지아에 연산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이 세워지는 2025년도까지는 약간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속상한 것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재 업종들이에요. 2024년도부터는 우려 외국 집단, 그러니까 중국이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재를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비주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소재주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회사들은 상대적 강세를 이어갈 수가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기업들은 중국 이외의 다른 곳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만 합니다. 이게 그닥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비용 증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물가 감축 법안이 2차 전지와 자동차에 주는 영향을 주제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자세히 짚어주셨죠.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주는 무관하지만 소재주는 구분해서 투자에 참고하자는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길 바라고요. 포털 사이트에 샤프슈터 방문한 또는 방문한 주식이라고 검색하시고 접속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